여야의 지역구 공천 작업이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공천 작업을 지켜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각 정당들은 상향식 공천이다, 시스템 공천이다 하며 여론을 반영해서 후보자들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에선 여야 계파별 손익을 계산하기에 분주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당원 혹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 투표임에서는 여야 공천의 방식과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왜곡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문제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리서치의 홍영식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그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바뀐 규정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예.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예. 여론조사를 좀 더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예. 그리고 남용, 악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규정을 보면은 과거와 달리 적어도 최소 샘플, 이런 예. 선거에서는 뭐 500명, 800명, 1000명, 전국 단위는 1000명, 국회의원은 500명, 이런 식의 최소한 샘플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갔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셀 확보라고 해서 성 연령 지역에서 예. 해야 될 샘플 수의 40%는 확보하라.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 그러네요. 실제 1000명 조사할 때 20대를 200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예. 과거에는 200명을 해야 되는데 5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는 20대에 200명을 해야 되면 40%, 예. 80명은 의무적으로 더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고요. 예. 그다음 지금 뭐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혼란을 빚는 부분이 예. 과거에는 성, 연령, 지역만 갖고서 가중치를 주는 거였습니다. 가중치 주는 방식인데 과거에는 그 가중치만 인정을 했는데 예. 새 규정에 보면은 그것 외에 기타 가중이라고 해서 과거 투표율, 득표율, 부동층 처리 기준 이런 것을 갖고서 가중치를 줄 수 있다는지 없다는 건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 그렇게 가중치를 주면은 예. 명기를 해야 된다. 아주 예. 애매하게 규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표현하신 게 애매한 규정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 규정이 포함이 되면서 가중치 규정이 바뀌면서 도리어 이게 뭐 선거 여론조사에 혼란을 주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요. 어떤 지역에 후보 지지도가 나온다면, 정당 지지도가 나온다면 지지도가 하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성, 연령, 지역으로 나온 가중치를 준 통계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 그거 하나 또 별건으로 추가 가중치. 그것도 지난 선거라고 해서 지난 대선, 지난 총선, 지난 지방선거의 득표율, 후보 지지율, 부동층 처리 기준 이런 것을 갖고서 가중치를 준 또 다른 추가 가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뭘 넣느냐에 따라 갖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그럼 있죠. 결과도 바뀔 수 있겠네요. 그 과중치에 따라서. 성연령 지역 준 이 기본 가중치와 이 추가 가중치는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정당에서 이 선거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공천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그 지역 뭐 후보자 간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이 사람을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고 하면 어떤 가중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당락이 바뀔 수도 있고 일리가 바뀔 수도 있나요? 뭐 당의 공천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당에서 이걸 한다면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언론 보도형에서 후보들은 자기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굉장한 그 문제의식,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대중들이, 유권자들이 내가 지지도 높게 나오면은 나를 지지할 것이다. 대중에 대해서 대중을 주체적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객체적 대상으로 보는 상당히 그 문제 많은 대중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내가 앞서니까
결정 못한 사람 날 따라와 무조건 네. 날 찍어 이런 어떤 그 의미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통한다 보고 예. 아무래도 후보들은 그런 그 수치를 원하는데 추가 가중을 통해서 그런 걸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게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이름도 참 깁니다. 이게 줄여서 중앙여심위라고 하는데요. 중앙여심위가 내놓은 심의 결과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자료 화면부터 먼저 보여주시죠. 네, 이 자료 화면인데요. 그 14조 2항에 있는 자료 화면인데 여기 써 있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중 방법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예. 그러니까 추가 가중을 위한 리얼미터 투표율 산정 방식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조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거 결과에 요격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게 추가 가중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혹시? 작년 국회에서 예. 이 여론조사 규정을 바꾸는 문제를 갖고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토론이 있었고 그때 이 최소 샘플 확보율 그다음 이 최소 가중 그 비율과 예. 더불어 이 안건도 그때 자료집에 있었던 걸 알고 예. 있습니다. 있었는데 예. 아마 제 기억에 그때 충분한 이게 학술적 검토나 학계 내에 어떤 그 합의가 없었는지 그 당시에는 그 사회에 하면서 요건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기 5번에 뭐 저기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넘어갔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채택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실제로 좀 표를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작진이 표가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고요. 가중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여론조사들이 실제로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 지역 같은 경우 여기 보면 통계 보정을 보면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그리고 지역별 투표율 가중치 부여 18대 대선 투표율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화면 있습니까? 실제 결과가 나온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기역 후보, 니은 후보인데 이게 기본 가중치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거죠.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기본 가중치를 했을 때는 기역 후보가 42.8%, 그 다음에 니은 후보가 37.8%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다 기본에다가 투표율 가중치를 더했을 경우에는 기역 후보가 39.2%로 떨어지고 니은 후보가 41.7%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중치를 어떤 걸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후보 간의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는 부분 지금 홍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들이 지금 이 가상 대결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혼란이 되지 않을까요, 홍 소장님?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세대 간의 그 지지율이 그 다른 후보일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높으냐, 이제 이게 나이 많은 층의 지지율이 높으냐에 따라서 이제 그 투표율이 이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과거 투표율이 원래 이번 선거 투표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이 전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 전번에 지난 총선 투표율이 있을 수 있고 대선 투표율이 있을 수가 있고 지방선거 투표율도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는 선거 성격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과거 투표율을 이번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를 하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조사 방법론상으로 과거 풀어가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이고 하면은 투표율을 먼저 질문을 합니다. 해서 전체 지지율과는 별도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을 별도로 통계를 냅니다. 그러면 실제 그럴 경우는 보면은 전체 지지율하고 달리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지지층에서는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그래서 예를 들어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찾아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굳이 이렇게 또 처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바뀔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여론조사 심의기구가 제대로 된 규정이나 아니면 공정한 규정을 만들지 못했다는 오해 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조사기관에서도 그거를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론조사기관들이, 뭐 홍 수장님도 여론조사기관에서 일하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후보들한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결과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뭐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자, 얘기되고 여론조사 사회과학에 대한 개념적인 한번 하고 갑시다. 예, 그러시죠. 여론조사 즉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뭐냐? 과학은 동일한 연구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전제로 그렇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결과 나오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게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동일한 모집단, 동일한 척도, 동일한 조사 방법, 시간에 적용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 과학인 거고 신뢰가 있고 그렇죠. 신뢰성이 갑니다. 예. 근데 이게 다르게 나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그 남용이 되거나 그 악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판에 가면은요, 예. 이 정치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다급합니다. 그렇죠. 다급하기 때문에 뭐 이런 과학 승인이 이런 그 도덕 승인이 이런 것 이전에 예. 그냥 급한 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땡겨 그렇죠. 쓰려고 하는 네. 그런 그 유혹을 맞습니다. 갖게 만들죠. 그렇죠. 그런 네. 유혹을 만들면 안 되죠. 예, 예. 근데 혹시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도 그걸 이용해서 경영적 차원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그런 방식으로 약간 변형에 사용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계셔서 말씀하기가 좀 예.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자료화면 하나 더 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그 여론조사 가중치 기준 있으면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 가중값 산출이나 적용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그 여기 보면 이제 기본 가중, 추가 가중 이래서 림 가중이란 말이 나오고요. 득표율 가중값, 광역단체 선거 득표율 기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선거의 성격이나 그 다음에 후보자의 선택의 방법이 완전히 다른 선거의 결과를 이런 식으로 총선에 대입해서 그것이 총선에 어떤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구조는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는 보니까 예. 득표율 가중이네요. 예. 득표율 가중이요. 조금 전에 거는 그 투표율 가중이었어요. 투표율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투표율과 마찬가지로 득표율도 과거의 득표율하고 유사하게 나타날 거라는 전제의 가중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이렇지 않겠어요? 예. 자, 전번 대선에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예. 문재인 예, 후보. 그 예, 그렇죠. 두 분이 그 당시는 후보 당시였죠. 예, 예, 그랬죠. 그 득표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그 득표를 가중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저렇게 림 가중을 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전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지역의 유권자가 바뀌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 두 번째, 맞습니다. 정당의 지지율도 바뀌지 않았어야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랬어야 되죠. 후보도 이 새누리당은 박근혜 스타일 후보가 지금 나와 있고, 예, 그래야죠. 이 민주당은 문재인 스타일 그 후보가 나와 있다는 거. 이것이 거의 전제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선거판은 가다 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권자 구성도 바뀔 수가 있고 이슈도 바뀔 뿐만 예, 아니라 예. 이번에는 보니까 새누리당 후보에 문재인 스타일 후보가 있고, 그럴 수 있죠. 거꾸로 민주당에 박근혜 스타일 후보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후보자 요인들을 감안하지 않고 저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전혀 현재의 선거 상황 또는 예. 후보 요인이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가중치, 총선의 득표율이든 아니면 참가의 투표율이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공정성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는 어떤 학문적인 어떤 결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이런 부분들을 더 집어넣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게 허용을 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 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학계 교수님들이나 저희들도 공부할 때 보면 이 문제 관련해서는 학술적으로 지금 충분한 연구가 잘 안 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연구하기가 그런 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미국 사회와 달리 우리나라 사회는 사회적 이동이 굉장히 심한 예, 그렇죠. 나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
그 사회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 사회라면은 예. 사실 과거의 투표를 갖고서 예.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표형은 또 다른 문제예요. 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상황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뭐 몇몇 논문은 있지만은 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것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 공청회 때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은 조심스러워했던 예.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충돌이 되는 게 이 앞에 규정에 보면은 예. 또 어떻게 되냐면은 여론조사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또 그 일반론적인 기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래도 보면은 지금 요거하고 이제 충돌할 여지가 있죠. 예. 좀 그런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추가 가중을 뭘 어디다 두고 뭘 추가 가중을 할 건지를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후보자가 또는 정당이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걸 지금 아직은 이제 요 근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문제가 예. 되고 있어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이 추가 가중에 대한 규정은 지금도 아마 추가 가중 규정을 아는 분도 잘 없을 거예요. 예. 이거까지 하고 이거 저기 논리까지 알아가 주도적으로 지금 요청하는 상황까지는 아닐 것 그렇죠. 같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는지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래서 그런 예. 유혹을 불러일으키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충분히 네, 유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후보가 이 가중치를 집어넣으면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면 그 가중치를 포함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전번 대선, 전번 예. 총선, 전번 지방선거 그렇죠. 또는 거기서 득표율 또는 예를 들어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투표율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